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는 지금 어떻게 늙어가고 있을까? 앞으로의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볼 때 예전에는 눈가에 주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주름 사이에 스며 있는 내 표정의 분위기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피곤이 배어있는 얼굴인지,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사람 같은 표정인지, 아니면 조금은 느긋하고 단정한 기운이 흐르는 얼굴인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오래 남는 것은 예쁜 얼굴이나 좋은 조건이 아니라 말투와 태도,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라는 것을요. 비슷한 또래인데도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괜히 내 이야기까지 조용히 꺼내보고 싶어집니다. 또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속상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와 통화를 끊고 난 뒤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내뱉은 날, 내가 또 말투가 좀 심했나? 괜히 또 잔소리로 들렸겠지. 혹은 친구와의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이런 생각이 스쳐간 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집에 오는 길은 늘 허전하네. 정약용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마음이 빚어낸 품격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사람의 태도는 그 마음이 쌓여 만든 문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진짜 귀티는 화려한 옷에서 나오지 않고 비싼 물건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단정해질 때 조용히 배어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의 시선과 현대 심리학의 언어를 함께 빌려 우아하고 귀티나는 노년을 만드는 5가지 기준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닿는 문장이 딱 한 줄이라도 있다면 그 한 줄만 가슴에 품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 안의 노년을 바라보는 작은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온도를 다스리는 것.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풀어지는 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이야기와 경험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 우리는 금방 결론이 보입니다. 아, 저 길로 가면 조금 힘들 텐데. 그 선택은 오래 못 가겠는데. 그래서 조언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선의를 담은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통화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회사 어때? 버틸만 하니? 응, 조금 힘들긴 한데 어떻게든 다니고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서는 바로 걱정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니? 처음에 직장 옮길 때 다시 생각하랬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 이 말의 속에는 분명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위로보다 또 시작이네 하는 피로감이 먼저입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부모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너무 강하게 말했나. 걱정돼서 한 말인데 괜히 저렇게 됐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말은 한 번 밖으로 나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이 상대의 기억 속에서 오래, 아주 오래 남는다는 것을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의 온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내용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버텼겠구나. 우리 힘내보자.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나도 힘들었을 것 같다. 아직 해결책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 한마디만으로 상대의 가슴팍에 꽉 끼어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습니다. 가족 안에서 말의 온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부부 사이를 떠올려 볼까요? 남편이 오늘따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순간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늦은 시간과 피곤한 표정,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봉투입니다. 또 회식이었어? 응, 어쩔 수 없었어. 상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당신은 왜 맨날 어쩔 수 없기만 해? 이 말이라면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금세 얼어붙습니다. 반대로 말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잠깐 숨을 고르고 난 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 많았네. 씻고 와. 국 다시 데워 놓을게. 내일 컨디션은 괜찮겠어? 마음 안에서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곧바로 칼날처럼 내뱉지 않고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상대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선택. 그 선택이 쌓일수록 그 사람은 같이 있으면 편안한 어른이 되어 갑니다. 말의 온도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귀티가 배어나옵니다.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그 말 안에 상대를 향한 배려가 스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말 한마디가 참 따뜻했어. 이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딱 한 장면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나?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내일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정리할 줄 아는 것, 붙잡을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는 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재산 이야기를 나누던 날, 누군가 가볍게 던진 한마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너만 편애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할 말을 잃어버렸던 기억. 자녀에게 진심으로 한 말인데 그 말이 돌아와
상처가 되어 꽂힌 날, 엄마는 왜 항상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앉아 울컥했던 그 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마음의 정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지나간 일, 하나는 지금 바꿀 수 있는 일, 하나는 애써도 어쩔 수 없는 일.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피곤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을 붙들고 분노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이미 어른이 되어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난 뒤에도 부모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돈은 괜찮은지, 부부 사이는 좋은지, 아이들 키우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해. 그런 사람하고는 너무 오래 엮이지 마라. 돈 쓸 때는 이 기준을 꼭 지켜라. 하지만 자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을 아직도 부모님의 기준 안에서 증명해야 하지?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사이가 갑자기 틀어지는 것은 아니어도 조금씩 거리가 멀어집니다. 마음을 잘 정리하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나의 태도뿐이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진심에서 나온 걱정을 조용히 표현하는 것.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한다. 그렇지만 너도 충분히 생각했겠지. 힘들면 언제든지 내 편에 서줄게. 다른 하나는 아이의 선택 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버텨 서 있는 것. 그래, 그 길을 선택했구나. 쉽지는 않겠지만 네가 결정한 만큼 나는 내 뒤에서 너를 믿어볼게. 이 두 문장을 할 수 있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자녀의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힘은 관계를 포기하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정돈하는 힘입니다. 건강 앞에서도 마음 정리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검진 결과표의 숫자가 점점 낯설어집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조금 더 관리하셔야겠어요. 이 수치는 주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혼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이러다가 큰 병 생기는 거 아니야? 정약용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몸은 나이 들면 약해져도 마음을 너무 앞서 걱정하게 하면 몸보다 먼저 무너진다. 마음의 정리는 나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조용히 이어나가는 힘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정한 기품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걱정거리가 많을 텐데도 이상하게 늘 중심이 잡혀 있으셔. 그 중심이 바로 마음 정리에서 나오는 품격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의 미학, 덜어낼수록 더 귀함을 아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참는 것을 떠올립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 사고 싶은 것을 참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그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그가 말한 절제는 어디까지가 나답고 어디서부터는 나를 해치는가를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집과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이 쌓입니다. 집 안에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둔 물건들이, 마음 안에는 언젠가 풀리겠지 하고 미뤄둔 감정들이 이곳저곳에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옷장을 열어보면 이제는 입지 않는 옷들이 수십 벌 걸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주 손이 가는 옷은 몇 벌 안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도 비슷합니다. 많은 관계, 많은 정보, 많은 욕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만 정작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단정하게 추려진 몇 가지뿐입니다. 말의 절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카카오톡 단체방을 보면 늘 먼저 말을 거는 사람, 늘 세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하나에 방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모임에 나가면 꼭 분위기의 중심이 되고 싶고 내 의견에 사람들이 끄덕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질까, 무거워질까? 알고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 할 수 있지만 굳이 나서지 않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묵직한 품격이 배어 있습니다. 소비의 절제 역시 노년의 귀티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과한 지출을 하며 체면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아직 이 정도 여유는 있어.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나. 하지만 집에 돌아와 통장을 들여다보는 순간 마음이 살짝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은 줄이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 쓰는 돈은 가능한 한 아끼지 말자. 그래서 때로는 비싼 옷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선택하고 유행하는 물건을 사는 대신 오래 쓰던 물건을 정성껏 닦아 다시 쓰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집안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옷이 비싸지 않아도 단정하게 다려 입습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렇게 살아도 충분히 멋있구나. 이 느낌이 바로 절제에서 나오는 귀티입니다. 뉴스와 정보에서도 절제는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온통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는 이야기들 뿐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어디가 위기이고,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질지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장 내 삶과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도 마음이 괜히 무거워집니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소식은 필요할 만큼만 듣되 내 하루를 망칠 만큼은 듣지 말자. 그래서 뉴스를 조금 덜 보고 대신 오늘 내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조용한 독서 한 장, 짧은 산책 한 바퀴, 마음 맞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 한 시간. 이런 선택들이 쌓일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는 조금씩 여유로운 빛이 더해집니다. 절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들만 조용히 남겨두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에게 노년의 귀티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네 번은 관계를 가볍게, 마음을 단단하게, 남길 사람과 놓을 사람을 구분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처 목록은 길어지는데 정작 연락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한때는 자주 보던 이웃이 어느 날 이사를 가고 직장 동료들은 흩어지고 같이 다니던 모임도 하나 둘 줄어듭니다.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연락해 볼까? 괜히 부담스럽게 느끼면 어쩌지? 그러다 결국 화면을 끄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게 됩니다. 정약용은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벗에 대해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고요하게 하는 벗은 곁에 둘수록 좋고, 나를 흐리게 하는 인연은 멀리 할수록 좋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시간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으로 들어서면 대부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중요하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항상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지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남의 흉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내 삶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과의 인연을 무작정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 내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거리를 두고 지낼지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해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꾸 상하게 만드는 관계에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에는 한 걸음 더 다가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들어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평온으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대신 한두 사람을 깊게 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몇 사람에게만이라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어려울 때 떠올리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손주에게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어른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예뻐해 주던 할머니,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던 할아버지로, 자녀에게는 내 선택에 반대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내 편에 서 있던 부모님으로, 친구에게는 많이 연락하지는 않아도 마음이 힘들 때 떠올리면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노년의 특권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 선택 속에 조용한 귀티가 자리 잡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것, 서두르지 않을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사람들은 늘 바쁘게 움직이고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갱신됩니다. 그 사이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속도를 따라가고 싶지 않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으니 내 마음이 편한 속도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성숙한 선언입니다. 이제는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로 살고 싶다.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속도에 맞추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속도, 가정을 꾸리며 감당해야 했던 속도, 부모 역할을 하면서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따라가야 했던 속도.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속도는 늘 한참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으로 들어서는 시기는 처음으로 내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설 때 줄이 길어도 괜히 화부터 치밀어 오르지 않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 밥을 먹을 때 빨리 먹고 설거지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보다 한 숟가락을 조금 더 오래 씹으며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고맙다는 생각을 잠깐 떠올릴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속도를 낮추는 삶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속도가 삶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항상 급하면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책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속도가 느긋해지면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손주가 집을 어질러 놓았을 때 왜 이렇게 치우질 않아? 너는 똑같구나. 라는 말 대신 이제 같이 조금씩 치워볼까? 우리 둘이 하면 금방 끝나겠다. 라고 말할 여유가 생깁니다. 나만의 속도를 지킨다는 것은 남보다 늦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산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바쁘게 여행을 다니고 틈틈이 취미 모임을 만들고 늘 새로운 계획으로 일정을 채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시끄러운 여행보다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게 더 좋다. 사람이 많은 모임보다는 마음 맞는 한두 사람과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이 더 좋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 바로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속도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정 속에 억지로 나를 끼워 넣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속도를 스스로 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걸음에서는 조급함 대신 단정한 기품이 묻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저분은 서두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삶이 단단해 보인다.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품격일지 모릅니다. 마무리하며 이미 충분히 귀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오늘 우리는 말의 온도, 마음의 정리, 절제의 선택, 관계의 거리, 나만의 속도, 이 5가지 기준을 통해 귀티나는 노년의 모습을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고른 말, 오늘 내가 붙잡은 생각, 오늘 내가 덜어낸 욕심, 오늘 내가 지켜낸 속도들이 조용히 쌓이고 쌓여 당신의 얼굴과 목소리, 걸음과 시선 속에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질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늙음도 하나의 빛이 된다. 늙는다는 것은 빛이 꺼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빛이 조용히 켜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빛이 화려함과 속도에서 나왔다면 노년의 빛은 고요함과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나요? 말의 온도를 조금만 낮춰볼까? 이 일은 이제 마음에서 내려놓아야겠다. 오늘은 한 발자국만 덜 나가보자. 그 어떤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문장을 오늘 하루의 작은 등불처럼 가슴 안에 조용히 놓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견뎌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을 타인이 아닌 내 입으로 내게 건넬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조용히 귀티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긴 하루를 견뎌내신 당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숨 쉴 틈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위에 따뜻한 평온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그대를 조용히 응원합니다.